네, 보통 9월은 증시 약세장으로 꼽히죠. 8월 5일 검은 월요일이 딱 한 달 지점인 어제 증시는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11월 미 대선까지가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량 분석 투자로 유명한 전문 투자자 강환국 작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9월이 증시가 조금 약하다, 좋지 않다. 우리가 뭐 12월에 산타랠리 하는데 9월은 좀 우울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9월이 미국 주식이 가장 약했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이 월별로 봐서 떨어지는 월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9월만 예외입니다. 특히 9월 중후반이 좀 안 좋죠. 긴 역사에서 그 어떤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네, 이게 그 50년, 70년 긴 역사를 봐도 그랬고 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에도 9월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죠. 9월이 무슨 특징이 있길래 시장이 좀 그렇게 안 좋았죠? 사실 그거를 우리가 100% 밝힐 수는 없으나 예. 이제 그 정설은 7, 8월에 미국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휴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9월에 와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조정한다라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거 갔다 와서 재조정한다. 네, 9월 2일에 레이버데이라는 공휴일이 있는데 이제 예. 그 후에 딱 와가지고 포트폴리오 다 살펴보고 아 잠깐만 이 주식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리하자 해가지고 그 셀링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주식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은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비트코인도 혹시 그랬나요? 비트코인 전문가로 책도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월별로 보면은 그 평균적으로 떨어진 월이 거의 없는데 9월이 여기서 또 예외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초중반에 좀 많이 빠지고 중후반부터는 다시 조금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9월 참 이 투자자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월에 좀 평균적으로 약세장이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약세장을 벗어났죠? 역사적으로 회복은 어떻게 됐나요? 아, 그러니까 그 9월 약세장이 언제 끝나냐 말씀이신데요. 그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월 말쯤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고 10월 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보통 한 10월 초중반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당연히 매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말에 미국 동반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반등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네요. 9월이 코인의 최악의 한 달인데 보통 10월에는 수익이 또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1년 동안에 이제 9월에 비트코인이 3번 올랐고 8번 빠졌고요. 예. 그리고 그 10월에는 9번 오르고 2번 빠졌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이제 9월이 안 좋아서 10월에 회복이 된다는데 과연 그 통계가 올해 그대로 반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8월 5일이죠. 한 달 전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한 달 만에는 어제 또 폭락을 했는데 네. 자, 이 정도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우려가 여전하다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하락세는 좀 더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때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경기 침체는 아무래도 뭐 싸움의 룰 같은 거 봐도 아무래도 이제 올 가능성은 당연히 좀 있다라고 보는데 예. 사실 경기 침체와 주식은 사실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이러면 뭐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게 그러니까 엄청 크지 않으면은 사실 주식이 대단히 많이 안 빠졌던 경우는 사실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선이 바로 석 달이 아니지 한 이제 이제 2달밖에 안 두 남았기 미국 때문에 대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지금 주식이 빠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죠, 사실. 네. 근데 주식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뭐 미국 정부가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까? 뭐 대선이 있다고 해서 증시를 떠받치기가 쉽진 않잖아요. 사실 그 8월 5일 날 말씀하신 그 블랙 먼데이라는 네. 것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때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 일본 은행의 그 금리 올린 거,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금리 저는 이제 인상, 해석을 하고 예.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에 이제 와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 미국 주식이 그 8월에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돌리는데 열흘도 안 걸렸습니다. 네. 그거는 그 미국 정부가 완전히 개입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 그래요. 예.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어떤 방침에 대해서 좀 미국과 뭔가 그런 교감이 좀 있었을 것 같다. 그건 무조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있었다고 본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대선 입장에서는 미국 주시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마침 말씀하신 대선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이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또 증시가 혹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대선 전에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식시장이 네, 예, 그 최근 100년 동안에 8월, 9월, 10월에 예. S&P 500이 대선해 상승하기 15번이었는데 네. 그중에서 12번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12번. 네, 아, 15번 중에서 12번이 여당이 승리를 했고요. 또 반대로 8, 9, 10월에 그 S&P 500이 떨어진 경우가 9번 있었는데 네. 그 9번 중에서 여당이 승리한 게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8, 9, 10월에 미국 주시장이 좋으면은 여당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높고. 반대로 8, 9, 10월에 주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럼 여당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8, 9, 10월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그 나머지 3번, 그러니까 주시장이 좋았는데도 여당이 진 거를 한번 바라보면은 예. 그때는 대체로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주식은 좀 올랐는데 왜 보통 주식이 경제를 이제 선반영하기 때문에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만 올랐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과 경제가 그 대선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8, 9, 10, 지금 8월 됐고요. 9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상황만 보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선 한도가? 일단 8월 초에 마이너스 6%를 찍어가지고 네. 저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러면 그렇죠. 큰일 난다 해가지고 어쨌든 부스팅을 해서 8월에 플러스 2%까지는 만들어놨고요. 플러스 네, 근데 2%. 9월 첫날에 그걸 다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대충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9월이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도 9월이 안 좋으면은 여당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네. 그러면 지금 여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그리고 야당의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의 어떤 승패에 따라 혹시 증시에 영향이 크게 나타날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정말 극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뭐 한쪽은 이제 우쪽, 한쪽은 좌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 우쪽, 그 소위 그 기업 프렌들리한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 이념을 따라서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예. 뭐 그렇죠. 네. 예. 기업 프렌들리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시 증시에 이제 우호적일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본인도 옛날에 4년 동안 대통령 할 때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트윗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올렸고 예. 그것이 본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로 포장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네. 16년부터 20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괜찮았거든요. 네. 네. 지난 8월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떨어졌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7월 중에는 좀 꽤 많이 올랐죠. 그게 이제 3월 중순에 최고점을 찍고 예. 그때 이제 7만 3천 불이었는데 그 후에도 한 7만 불을 3번 정도 터치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6만 불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 비트코인의 책도 쓰셨는데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이 올라타라 이런 책을 쓰셨던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약세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사실 그 비트코인 쪽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클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비트코인은 그 태생적으로 4년에 한 번 공급량이 절반으로 그렇죠. 줄게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공급량이 줄면서 네. 그 반감기 그 6개월 후부터 한 18개월 후까지 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사이클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3번 있었고 이번이 4번째 사이클인데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반감기 직후에는 보통 코인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그 소위 비트코인을 채굴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채굴자들한테 돌아가는 리워드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한마디로 적자에 좀 시달리게 되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약한 채굴자들은 이제 망하고 이제 파산하고 이제 그 물량이 다시 급감한다. 그게 보통은 이제 반감기 3, 4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치고는 그러면 7, 8월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 지금 8월 말이 지나고 9월이 왔는데도 상승장이 돌아오지는 않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상 시나리오보다 좀 벗어나 가지고 하락장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락장이 좀 오래 가고 있는데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한
그 당시 상승장의 기운이라면 네. 한 2억 원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전망을 아직도 유효합니까? 일단 그 10월, 11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월, 11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10월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3번 대선 결과를 밀어보면은 대선이 끝나고 그 6개월 동안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선 끝나고. 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에 예. 실제로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저는 이번에도 2억 이상 갈 거라고 그 말을 계속 할 거고요. 네. 근데 10월, 11월에 비트코인이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빌빌거린다 하면은 그러면 이 상승장은 이걸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월, 11월 네, 당시에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길게 네. 봤을 때. 그래서 그때 결판이 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결판이 난다. 비트코인 투자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 대장주라서 그쪽에 많이 투자하는데 비트코인 이후의 코인은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알트코인은 우리 투자자들 함부로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알트코인이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코인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생긴 지가 한 6년, 7년 돼가는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에 2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 정도 2조 되거든요. 달러. 네, 네. 근데 그 10년 동안에 이 블록체인 기술로 누군가 뭐 한 개 별로 없습니다. 사실 대중이 알만한 서비스가 단 하나도 이제 없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멀쩡한 서비스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탈중앙화야. 그리고 해킹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래도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그럼 별로 지금까지는 유용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물론 미래에는 더 훌륭한 기술이 와서 그게 번복될 수 있기는 하지만 예. 최근 10년 동안에 보여준 건 사실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알트코인을 가지고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비트코인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거듭하는데 그 상승장 말기에는 예.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압도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는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장 끝 무렵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끝 무렵에 알트코인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 상승장의 끝 무렵인지를 투자자들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반감기가 온 후에 이렇게 3,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부진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일단 먼저 올라줍니다. 한 예. 2달 정도 강하게 먼저 올라주거든요. 그때 보통 알트코인이 따라붙는 경우가 지금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에 비트코인이 올라주나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10월, 그래서 11월. 그때 올라주면은 오케이 2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올라타면은 이제 되는 거고 예. 근데 비트코인이 이번 10월, 11일 제 기대를 벗어나서 못 오른다 하면은 알트코인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죠. 네. 네. 알트코인은 절대로 장기 투자할 만한 자산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17년 말에 1차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1차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당시 가격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그 가격을 넘어선 알트코인이 딱 이더리움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 그래요? 코인들은 전부 다 그 17년 말 가격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17년 말 기준으로 하면 훨씬 올라와 있는데 훨씬 올라있죠. 네, 알트코인 그렇죠.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알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강한국 작가는 이제 가치주 성장률 분석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죠. 또 퀀트 투자로 유명하신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개인이 이제 뭔가 이게 직접 투자 대상 주식을 골라서 하는 투자자들 위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 투자를 좀 잘하려면 뭔가 이 투자 성공 방정식이랄까 어떤 걸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사실 이제 여기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예. 자산 배분을 하거라. 왜냐하면은 네가 주식시장 어차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도 한 나라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뭐 달러화 자산이라든지 외화 자산도 무조건 섞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지만 네. 어차피 제 말을 안 드실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고요. 네, 다변화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네. 그냥 3개 이하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종목에 네,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손절을 잘하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손절 떨어질 때 잘 팔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떨어지면은 사람이 뭔가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실제로 그 핑계거리를 뒷받침해주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A라는 주식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10% 떨어졌으면은 네. 그럼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 그걸 일시적인 것이야. 이 주식 좋은 거야. 펀다멘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이제 그 우리의 목표인데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파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손절의 기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팔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매수한 후에 몇 퍼센트 떨어져서 파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떨어질 때 내 총 자산의 1% 미만으로 잃는 것이 좋습니다. 총 자산의 투자 네. 자산의 1% 미만으로. 그럼 예를 들면은 내 자산 1억이라고 치면은 예. 내가 1,000만 원을 베팅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10% 밑에서 파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을 잃게 되는데 네. 그 100만 원이 내 총 자산 1억의 1%. 1%입니다. 아, 그게 1%. 가장 핵심 룰입니다. 1%네요. 총 자산의 1%를 벗어나면 손실이 나면 파는 것도 좋겠다. 근데 팔아야 그게 한다. 사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어떤 전문가가 손절 얘기만 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손절 얘기하는데 딴 말 할 게 없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내가 왜 시장의 마법사인 줄 알아? 시장의 루저들만 손절을 못 하는 거고 나는 손절을 잘했기 때문에 시장의 마법사가 된 거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네, 손절 총 자산의 1% 이상을 벗어나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작가님의 얘기고 요즘 뭐 상당히 투자자들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많긴 해요. 주가가 네.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업종 앞으로 조금 괜찮고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을 한번 꼽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작가님? 사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별로 이제 없는 그래요? 편이고요.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 사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버블론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엔비디아 PSR라는 거는 이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의미하는데 PSR. 네, 그게 이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GPU를 하나 사봤습니다. 예. GPU. 예, 그걸 이제 4억 주고 H백을 하나 샀는데 네. 그게 심지어 선불을 냈는데 7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 선불하고도 7개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오케이. 내가 엔비디아가 고평가일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가 감히 쉬었으면 못 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수요가 그렇게 있기 들었습니다. 때문에 네, 그죠. 미리 팔지는 못하겠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업종이 잘 나갈까 예측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따라갑니다. 가격.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손절을 빨리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되는가 문제인데 그냥 최근에 많이 오른 친구들이 올라타는 것이 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걸 축소하면.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생각보다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실천이 어렵습니다. 네, 이론은 실제는 쉬워요. 네. 실제는 어렵습니다. 네. 계량 분석 투자로 유명한 전문 투자자 강환국 작가였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